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나는 버핏이나 뭔가 아니다. 나는 굉장히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행위에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터운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겸허한 자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터운 안전마진이 있어야 버티고 그거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안전마진이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사고가 안 나고 나서 야 보험 왜 들었어? 보험금 아깝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보험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방어막을 해놨던 거지, 보험을 왜 들었어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 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투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토터스 자산운용의 설윤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 보내주시는 편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몰래 구해다가 읽다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도 뵀어요. 오랜만에 뵀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그만큼 오늘 시간도 많이 기대가 되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저는 이 토터스 자산운용을 항상 보면서 이 이름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거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음이 토터스가 맞아요. 톨토스 뭐 이렇게. 네. 거북이라는 뜻. 보통 터트라고는 어떻게 또 좀 다른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를 저도 열어봤는데 이게 그냥 이솝우화에서 토터스와 헤어라고 나오거든요. 래빗이라고 안 나오고 토끼도 헤어라고 나와서 그냥 그대로 토터스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북이 하면 사실 터틀인데 어쨌든 거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가치 투자의 성향,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느리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놓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정말 이름을 잘 지으셨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 의도대로 지으신 건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신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솝우화의 거북이처럼 묵묵히 내 길을 가면, 근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 정말로 그냥 그렇게 묵묵히 가다 보니까 토끼를 이기네? 이게 더 검증이 계속돼서 뭐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확증 편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토터스라는 이름이 더 저도 이름 잘 지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꾸준히 가도 결국에는 토끼를 이길 수 있다. 과정과 그 결과 두 가지를 표현한 그런 이름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선은 이 가치 투자자가 되신 스토리부터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시게 된 계기,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그 계기가 있을 텐데 대표님의 그 시작 계기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도 가치 투자를 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집안이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쭉 오래 하셨었는데 그냥 그렇게 돼서 그냥 가정 분위기상 조금 그냥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정도에 조금 더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가끔씩 이제 저 방문 오시거나 뭐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이제 아들이랑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하시는 일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당시에 어느 부도난 소주 회사의 부실 채권 인수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그런 투자를 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모르고 이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그냥 서로 이제 근황 묻던 자리가 이제 뭐 몇 시간짜리 이제 강의가 맨날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것도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라는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이제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니 뭐 워렌 버핏이니 하는 인물들을 알게 됐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학교 근처에서
책방에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발견해서 사게 됐는데 거기에 서문에 보면 요새 한 최근 한 20년 내로 나온 그 현명한 투자자 판의 서문을 보면 버핏이 한 장짜리 이제 서문이 있는데 나도 이 책을 한 18살, 19살 때쯤 읽었는데 이 책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예, 그런 케이스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나이가 그때 마침 한 고1, 고2였는데 나도 그 정도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처음 이제 책을 사서 읽었고 처음 읽었을 땐 한 반도 이해 못했던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뭐 이렇게 하나씩 얻어가면서 뭐 찾아보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뭐 가치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추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걸 했다기보다는 비싸게 안 사야지, 나쁜 경영진이나 무능력한 경영진을 피해야지,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쉽게 커머러타이즈 돼가지고 상쇄되는 기업은 좀 피해야지 라는 스펙트럼의 반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필터링을 먼저 생각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 편성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 필터링이 굉장히 주된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포인트이다고 생각하는 게 이 찰리 먼거가 내가 한 가지만 이제 누군가 알려준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죽을지, 그러니까 죽을 자리를 알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안 죽으니까. 그게 저는 네거티브 필터링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시는 찰리 먼거가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똑같이 뭐 always invert, 언제나 뒤집어서 생각하라, 언제나 뒤집어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진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 안에서 그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가 됐고 가치 투자라는 걸 내가 하고 있네라는 걸 또 통해서 또 이미 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더 배워나가고 따라하려고 하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이제 추가로 드는 게 비즈니스에 관심이, 저도 아버님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뭐랄까 여러 분야 중에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좀 높게 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호감을 갖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나 저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경영이나 사업으로 간 게 아니라 투자로 갔잖아요. 이 갈래는 어떻게 갈리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향일 수도 있지만 성향인 부분도 저는 큰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냥 투자라는 거에 매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러면서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을 통해서 좀 계기를 느꼈는지 이거와 무관하게 그냥 내가 이거를 정말 아무리 작게 벌고 작게 살더라도 내가 그냥 자립해서 정말 이 크래프트를 하나를 굉장히 내가 잘할 수 있다면 조용히 잘 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에 정말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위치에 있고 누가 대우해주고 누가 봤을 땐 뭐가 화려하고 누가 화려한 그건 모르겠고, 그거보다 그냥 내가 그냥 세상의 한 코너에서 내 크래프트를 잘 닦아서 그냥 조용히 잘 그냥 자립해서 살 수 있겠다는 그리고 이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 저는 사실 경영을 직접 하는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 깜냥에 무슨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 역설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당시에는 그거보단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영자들의 뒤를 쫓아가는 게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 나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골랐거든요.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뭐 그렇게 그릇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실수가 있다고 또 생각하기도 했고, 저도 뭐 정확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신 것 같아서 뭐 비슷한 경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버핏의 케이스를 잘 알고 있고, 사실 스포츠를 잘하면 다 무슨 예를 들면 테니스계의 마이클 조던 이렇게 얘기하듯이 상징적인 인물로 이미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뭐 어느 분야의 워렌 버핏 이래도 거의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사상에 빠져드는 것도 아니고 네. 현명 투자자 다들 읽어야 되는 고전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읽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는데 네. 하시게 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갈래길의 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 선택이었냐 성향이었냐로 또 느낌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버핏이 얘기하듯이 이런 투자라는 건 또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냥 즉시 알아듣는다. 접종처럼 바로 얘기했을 때 싸게 사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싸게 사는 거 맞지. 이렇게 말이 통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뭐 싸게 사는 거 좋은데 뭐 기타 등등이 있고 뭐 이런 걸로 가면 또 그런 갈래가 갈린다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싸게 사는 거에 의도를 두는 것보다는 반대로 네거티브 필터링, 비싼 거를 사는 거의 위험을 깨달으면 그 반대급부의 스펙트럼에 더 가까이. 근데 싸다는 게 무엇이냔 말이죠.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이 시점에 대표님이랑 저랑 같은 기업을 보더라도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다른 숫자를 낼 것이고 다른 멀티플을 줄 것이며 성장률도 달리 보면 결국에 기업 가치라는 걸 다르게 볼 것이고, 그럼요. 그렇게 본 이후에도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디스카운트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나한테 충분한 안전마진이야도 다르게 볼 텐데, 저희가 뭘 알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깜깜한 세상에 그냥 이렇게 더듬 하는데 내가 편안한 위치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도 모르는 미래에 우리.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 정도 디스카운트면 싼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실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비싼 건 피해야 돼. 비싼 건 피해야 돼. 이건 더. 근데 이건 좀 더 싸지 않나? 자연스럽게 답을 도출하게 된다. 네네. 그런 거 같아요. 하다 보면. 네네네. 아주 심오한 말씀이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그 자세한 뭐 그런 방법론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실 이건 저는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여쭤봤던 게 이 벌써 이제 이 코너 12번째지 않습니까? 12분이 13분이 사실 출연하셨는데 다들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가치 투자의 성향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타고나는 것입니까?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타고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들 경험에서 이걸 접했을 때 어떤 바로 그 믿음이 생긴 걸로 봐가지고는 이건 내 기존에 갖고 있던 성향과 된 거지, 이걸 통해서 설득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대표님도 결국은 마찬가지 대답을 해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력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전업 투자자로 5년 동안 생활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2015년에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하셨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은 이 기관 투자자가 나오면 다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자유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저렇게 어려운 길? 게다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고객과 함께 2인 삼각 게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부담감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이셨고 또 개인 투자를 하실 때와 기관 투자자가 되셨을 때 뭐가 다르고 어떤 점이 좋고 나쁘고 한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는 거고 되게 합리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냥 단순한 답변은 사람이 합리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준철 대표님 처음에 뵀었던 때도 제가 전업 투자자로 그냥 살고 있을 때 우연히 업계 선배들 소개로 이렇게 우연히 그래서 운용사 차리셨다고 해서 되게 놀랐었습니다. 그냥 성격적인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그리고 개인 투자 하실 때도 워낙에 성적이 좋으셨잖아요. 그러면 쭉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운용사를 차리셨다고? 라는 의미로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우연인지 몰라도 운빨인지 몰라도 그냥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농담 반 진담으로 내 돈 좀 굴려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던 뭐 다른 뭐 운용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해외 뭐 펀드 같은 분들도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커지는 와중에 근데 내가 이거를 제도권 안에서 전략의 희석 없이 고객들 돈을 잘 굴려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다행히 2015년도 말쯤인가요? 그 전문사무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이런 구조라면은 내가 굉장히 간결한 구멍가게 형태로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하게 됐고 15년에 차린 건 아니고 15년에 그게 완화가 돼서 16년 가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투자자문사를 하다가 2018년에 저희가 사모 전문사가 됐으니까 저희보다 선배. 그러니까 거의 제도 초창기 때 이렇게 진입을 하셨었고요. 예. 그러면 더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 개인 투자하실 때랑 거의 똑같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장점과 단점? 예, 네. 또 개인 투자를 하시다가 또 뭐 제도권으로 진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네. 거의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개인 투자할 때는 내가 리스크가 파악되는 상태에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실험적인 것들을 가끔씩이나마 이렇게 발가락 담그기도 해보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좀 이제 아무래도 저의 돈뿐만 아니라 이제 저한테 돈을 맡기신 분들의 돈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덜하는 것 같고요. 너무 실험적으로 할 수는 없는. 네네네. 그래서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80% 90% 정도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게 고집이 있으시다 보니까 맞춰가지고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이 펀드 운용하시는 걸 보면 그 레터를 쓰시는데 그 고객 서한을 쓰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좀 썼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문사모 이제 운용사가 되고 나서는 거의 못 쓰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레터들도 거의 저희 수익자님들이나 주변 가까운 지인들 위주로만 그냥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거 대표님도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인드 속에서 그냥 놀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가끔씩 하나 또 인사이트도 얻고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고 근데 이거를 진짜 표현욕을 해소하는 것도 있는 거고 이걸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알리고 싶고 그 생각을 들은 사람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저는 감사하게도 또 조용히 전업투자자로서 그냥 HTS 계좌 수익률만 좋을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저런 투자자가 있구나 남의 돈은 운영하진 않지만 궁금하다 해서 뭐 연락 오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계기였고 오히려 이제 운용사를 하게 되고 나서는 조금 다른 업무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해서 조금 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초창기 때 그 레터가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쓰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참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가치 투자도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설 대표님은 이게 두터운 안전 마진을 고집하시는 정통파에 가까우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정통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의 고집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 대표님 같이 일한 사실 김미욱 대표도 그렇고 사실 존경심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세간에서는 좀 시대에 뒤처진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버핏도 초창기에나 그렇게 했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동안 좀 고생을 했던 면도 있었고 그분들 중에 상당 수 분들이 또 성적이 좋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계속 부리시는 정통을 고수하고 계신 사고 체계가 궁금합니다. 두터운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대표님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터운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겸허한 자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서 다 시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그냥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터운 안전마진이 있어야 실패, 실수, 불완전 정보에 대한 실패에 대한 옵셔널리티가 늘 있는 거고 그런 옵셔널리티가 있으면 뭐 무모한 시도를 하던 뭐 세상이 예상치 못한 풍파를 던지던 버티고 그거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안전마진이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사고가 안 나고 나서 야 보험 왜 들었어? 보험금 아깝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보험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방어막을 해놨던 거지. 보험을 왜 들었어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혼자 사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왜 열심히 살았어? 어차피 이 길로 갈 거였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후견제명에 가까운 거고 사실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하지만 나는 투자를 계속 해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이제 실패에 대한 대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고 체계이신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이게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다들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예시가 뭐 이제 뭐 버핏이 1950년대나 60년대나 써먹었지 또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써먹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를 만든 사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이 뭐 네덜란드에서 400년 전에 생겼는데 누군가는 하고 있었겠죠. 누군가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명문화하든 명시화하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결국에는 발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이제 현대인들은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버핏이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계셔서 그리고 다 명문화된 가르침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했을 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본능적인 영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주 참신한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일리가 있으신 게 뭐 예를 들면 어느 목동이 이게 지동설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논증해서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했다지 그 전에도 충분히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도 누군가는 리스크를 회피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정립한 거일 수 있겠다라는 아주 참신한 생각을 제가 얻었습니다. 다행히 벤저민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교수를 하고 계셨고 증권 분석을 콜롬비아 야간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조수인 데이비드 다드가 그의 강의를 노트 테이킹 한 거를 책으로 만든 것 뿐이고 그게 우리가 그거에 혜택을 얻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 이게 연역적으로도 생각해서 발견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결국은 종목 선택의 기준이 뭐냐? 사실 이거 하나로 그 가치 투자 스펙트럼 안에서의 자기의 성향이 좀 전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리스크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격으로 그거를 좀 상쇄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이제 기업의 어떤 퀄리티로 커버하고 싶어하고. 근데 일단 설 대표님은 가격으로 두터운 안전마진으로 리스크를 해칭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종목 선택도 당연히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이것도 역시나 뭔가 피하고자 하는 기준이 먼저인 건가요? 피하고자 하는 기준이 먼저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반대 스펙트럼에 제일 가까운 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거기서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크리너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종목만 보더라도 2,000개, 3,000개가 되는데 그걸 1회도 다 하고 머릿속에 다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상황에 내가 어느 걸 적절하게 할 거 아니면은 분명히 내가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확률이 높은지를 먼저 추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은 곳에 그물을 쳐서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중에서 그걸 하나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를 하는데 에너지와 관심과 분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하지만 불안전하지 않은 툴을 사용해서 그쪽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로서 스크리너 좋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치적 잣대가 존재하겠죠. 스크린이야말로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원치 않는 거 다 이게 덜어내고 압축을 들어가는 거. 당연히 거기서는 또 딥다이브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실 텐데 저는 그걸 이제 보물지도에 많이 비유를 하고 영화 보면 뭐 보물지도 가지고 뭐 악당이랑 주인공이랑 막 싸우다가 획득했는데
그게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피지 같은 거에 얼기설기 되어 있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성을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 압축을 해서 고기라도 파야지 한 며칠 내에 이제 보물이 나오는 거니까. 네. 스크리너는 저는 그걸 이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기준을 넣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떤 기준을 넣어서 걸르시고 원하는 부분을 압축을 하시나요? 뭐 정량적인 기준이라든지. 우선 스크리너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네. 왜냐하면 또는 정성적인 부분이어도 정량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스크리너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저희가 독특하게 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매트릭들을 활용해서 뭐 배당 수익률도 볼 것이고 이익 수익률도 볼 것이고 뭐 ROIC 같은 자체들도 볼 것이고 뭐 이익 멀티플도 볼 것이고 근데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 같은 뭐 EV 에비타라든지 네, 뭐 그런 잣대들도 볼 것이고 그냥 엄청나게 독특한 참신한 그런 잣대가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스크리너를 한번 걸르고요. 네. 거기에서 이거 진짜 정말 이런 잣대로 걸렀는데 이게 나온다고 말이 돼? 하면서 이제 다트 열고 사업 보고서 보고 주석 다 읽고 말씀 나온 김에 뭐 투자자들마다 다 방법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짐 체이노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숏셀러 있지 않습니까? 짐 체이노스가 말씀하신 게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의 꽃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주석이다.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 맞다. 사업보고서는 주석 보려고 보는 거지 그 지루한 주석 보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은 주석을 귀찮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석을 다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석을 읽으면은 뭐를 발견해낼 수 있고 어떤 실수를 줄일 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저의 제한적인 능력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주석의 그거는 이익이 꼭 정말 이익일까? 그런 주석 또는 장부에 나와 있는 이 자산의 장부가가 정말 내가 그냥 장부가로 믿어도 될까? 이 땅이 이 가격일까? 이 자산이 이 가격일까? 이 투자처가 이 가격일까? 이거 취득가로 그냥 돼 있네? 취득가 오케이 알겠는데 실제로 오늘 되판다면 막투마켓에 얼마 할 수 있을까? 오늘 당장 파이어 세일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데 1,000억으로 샀다고 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실 파이어 세일하면은 뭐 500억도 못 받아, 100억도 못 받아. 그러면은 그거를 시장이 1,000억으로 인정할 때 나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부에는 적어놨으나 뭐 이렇게 주석해놓고 이러쿵저러쿵 막 길게 써놔서 다 읽어보면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아니면은 이런 가정을 써서 이런 이익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볼게 하는 것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디테일을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 있는 숫자만 보고 싸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딥다이브라는 표현을 쓴 거 이제 주석 하나까지 다 읽어보고 또 그 읽어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2차적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동의할 부분과 동의하지 않을 부분으로 다시 나눠서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종목 하나가 포트폴리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갭상의 또는 IFRS 상의 숫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경제적 실체를 우리가 좀 파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버핏이 말씀하듯이 넘어가든지 다른 아이디어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강하게 대손삼각을 쳐서 미래를 생각하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네.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는 프로세스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나온 종목을 또 인간인지라 대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너무 싸고 괜찮고 예를 들면 뭐 ROIC가 굉장히 높은데 현저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근데 현금도 되게 많아요. 뭐 주로 제가 보는 저평가 종목들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그러면 많이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토토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균등 비중으로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비중에서 막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게다가 종목 수도 좀 많은 편이라서 사실 이 또한 좀 시대에 좀 뒤처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 지금 이제 가치 투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종목 많이 사야지. 뭐 찰리 먼거는 왜 2등, 3등 아이디어에 투자하냐? 1등 아이디어에 다 투자해야지 돈을 벌지. 이런 어떤 집중 투자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역행해서 하시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이유가 뭔가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버핏이나 먼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면 좋으나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나는 버핏이나 먼거 아니다. 나는 굉장히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행위에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 지금 날라오는 야구공 한 방을 홈런 시킬 자신은 없는데 그냥 꾸준한 타율로 1루타, 2루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 최소한 삼진 아웃만 안 당하면은 계속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게 쌓이면 홈런을 노리다가 삼진 아웃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니까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버핏이나 먼거의 그건 아니지만 또 굉장히 또 훌륭하신 가치 투자자 중에 존 메리 에베야드라고 하는 퍼스트 이글을 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I don't know에서 시작하면은 너무 많은 게 보인다는 거죠. 나의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나는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은 갑자기 너무 많은 게 보이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 나의 분석력, 나의 예측력을 믿기 시작하면은 맞추려고 하는데 나는 못 맞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나의 제한적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게 보여서 저는 좀 그런 쪽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에베야드를 좋아하고 저도 그 펀드에 또 좀 재미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콜 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올려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이제 들었는데 일단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소 거리는 있지만 저는 진짜 그 고집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목도 거의 200가 가까이 되고 근데 200개를 다 웬만큼 그 이상으로 잘 알고 거기 보면 한국 주식들도 있고 근데 그 한국 회사에 가봐서 퍼스트 이글이라고 아시냐? 제가 좋아하는 펀드인데 여기 지분이 있다면서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방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꼭 탐방을 수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장기 성적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이제 I don't know에서 시작하는 또 퍼스트 이글 얘기는 또 좀 이따가 한번 다른 내용이랑 연결지어가지고 제가 또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다음에도 사실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도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기업 가치도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들 비중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전략 매도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사고 이 역동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그런 의사결정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어떤 장기 투자의 개념은 어떻게 반영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나요?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리밸런싱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별로 못할 것 같구나 라는 마음속에서 크게 견해도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동일 비중을 가져갔는데 이게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갈아타고 더 싼 거를 해야지 정도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굳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많고요. 세월이 지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 왜 했지라는 후회가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엄청 많이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많죠. 돌이켜보면은 리밸런싱에 있어서 내가 굳이 거기서 왜 그렇게 열심히 리밸런싱 했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저는 스스로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것 또한 실수다. 이것 또한 어딘가 실수다. 실수인데 작은 실수이고 싶다. 그래서 작은 실수는 교훈이고 정보지만 큰 실수는 사고니까 이것도 실수인데 그냥 작은 실수였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전략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FM적인
그 대답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이거는 기업 가치 내가 기존에 봤던 그게 아니라 많이 훼손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 생각돼서 평가 손이어도 그냥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냥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거를 전략 매도하는 건 저는 좀 비교적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훈련돼 있고 인정만 해준다면.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김민국 대표가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처음 시작을 너무 낮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PBR 뭐 0.2, 뭐 PER 4배, 뭐 3배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따블이 나도 여전히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라는 게 관성이 있어서 좋아지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을 주잖아요. 그럼 늘 고민을 해요. 이거를 일부 덜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일부 덜어내는 건 남겨놓고 더 가거나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게 의사결정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결국은 잘 맞춰서 올라간 종목 내지는 안전마진이 좀 줄어들지만 기업 가치가 좀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막 배 아픈 일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여전히 싼데 이걸 정확히 이 질문을 어제 저희 직원이 저한테 물어봐서 왜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파냐? 왜 생각보다 일찍 파냐? 그래서 진짜 대답과 자기 합리화 대답을 했는데요. 진짜 대답은 나도 모르겠다. 내 습관이다. 약간 어떻게 보면 나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그냥 농담조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보면은 꼭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한 게 좀 더 일찍 팔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놓쳐서 아쉽지만 그렇게 한다. 소위 말해서 right tail 왜 이렇게 많이 놓치냐. 왜 테일 이벤트, 이 컨벡스한 테일 이벤트를 다 놓치고 right tail을 이렇게 놓치는 행위를 하냐. 고생스러운 기간 잠깐 먹고 이렇게 나오는 하느냐.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 미안해. 약간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 내지는 조금 더 세련된 답변을 하자면 더 싼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유니버스 밖에 유니버스 안에서 종목 편입은 안 돼 있지만 유니버스 안에서 더 싼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모멘텀이 붙었다고 믿고 들고 가기에는 마음의 자신이 없어서 뭔가 시장 변동이 크게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 싼 애를 잡고 있으면은 조금 에버그린하게 좀 싼 애들을 좀 잡고 있는데 그런 애가 갑자기 내일이다 시장 폭락이 파고 그래 더 사자 쭉쭉쭉 더 사자 이게 되는데 애매하게 모멘텀 붙었는데 내가 자신이 그러니까 붙었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으면은 시장 폭락이 있으면 싼데 더 쌌던 시점도 최근에 있었고 어떻게 주가가 더 빠질지 힘들죠. 아니면 아니야 그냥 기다리면 다시 이 모멘텀 따라서 혼자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분석이 아닌 희망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희망의 영역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 후속 상황에 대한 대비를 생각했을 때 뭔가 첫 상황과 좀 달라진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걸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본능적으로는 더 단단한 돌다리 위로 좀 옮겨가서 서 있고 싶은 여기는 뭔가 조금 두께가 얇아졌으니까 사람들은 여기를 막 이제 건너고 있지만 그런 본능도 있고 저는 솔직히 저의 자기 합리화는 그래서 살아남았지 지금까지. 내가 놓친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게 뭐 20년 이상 여기 살아남은 데는 또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너의 얘기는 참고해서 조금 더 알파를 내보도록 할게. 그 정도가 저희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겸손한 투자자 서윤성 대표님과 나눠보고 있는데요. 1부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잠깐 휴식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쉬어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